1775년 런던 의회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결정이 내려집니다. 노스 총리가 제안한 화해 결의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식민지와의 갈등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달할 때까지는 6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 운명적인 순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영국의 화해 제스처는 실패로 끝났을까요? 답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화해 결의안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이미 렉싱턴과 콩코드에서는 첫 총성이 울려 퍼진 후였습니다. 피가 흘렀고 분노가 끓어올랐으며 화해보다는 복수를 원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을 비롯한 식민지 지도자들이 작성한 답변서를 보면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압법에 대한 원망, 퀘벡법에 대한 불만, 해군법원의 부당함에 대한 비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토머스 제퍼슨과 존 애덤스, 리처드 헨리 리가 함께 작성한 이 문서는 단순한 항의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을 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1775년 6월에 찾아왔습니다. 보스턴 주변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머스 게이지 장군이 지휘하는 영국군은 6,000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15,000명에 달하는 뉴잉글랜드 민병대였습니다.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병대를 지휘하던 아르테마스 워드는 47세의 병약한 장교였습니다. 군사적 경험도 부족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하들은 찰스타운 반도를 내려다보는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영국 함선들을 직접 공격할 수 있었거든요. 게이지 장군으로서는 이런 위협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특히 콩코드에서의 굴욕적인 후퇴 이후 영국군의 위신이 크게 실추된 상황에서 말입니다. 버보인 장군이 훈련받은 정규군은 어떤 수의 민병대든 어떤 요새든 무너뜨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것, 이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 하우 소장이 2,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브리즈 힐을 향해 진격했을 때 영국군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함정에 포격 지원도 있었고 박격포 부대와 콕스힐의 대포까지 동원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울타리와 토루 뒤에 숨은 무질서한 민병대가 보여준 것은 놀라운 사격 실력이었습니다. 영국군이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거리에서 일제히 쏟아낸 총탄은 정규군 대열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하우 장군은 두 번째 공격을 명령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명의 영국군이 쓰러졌고 일부 부대는 병력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존 스타크, 제임스 리드, 조셉 워런 같은 민병대 지휘관들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조셉 워런의 경우는 매사추세츠주 의회 의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일반 병사로 참전하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요새를 지키다가 전사하면서 애국지사들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병대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탄약 부족이었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면서 화약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지휘 체계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하우 장군의 세 번째 공격에서 민병대는 영국군의 총검 돌격에 밀려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벙커힐 전투의 결과를 수치로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영국군은 전사자 200명, 부상자 800명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식민지군의 피해는 약 450명에 그쳤습니다. 비록 전술적으로는 영국군이 승리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식민지군의 승리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헨리 클린턴 장군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식의 승리를 몇 번 더 거둔다면 영국의 아메리카 지배는 곧 끝장날 것입니다. 영국군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13개 식민지 전역에서 영국의 권위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뉴욕, 뉴햄프셔의 영국 총독들은 모두 도망치거나 사임해야 했습니다. 영국이 임명한 총독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곳은 뉴저지와 조지아뿐이었습니다. 보스턴을 제외하면 미국 전역에 영국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선 앨런이 이끄는 뉴햄프셔 민병대가 타이콘데로가 요새를 공격했을 때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북미의 지브롤터라고 불리던 이 요새는 겨우 48명의 영국군이 지키고 있었고 총 한 발 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반란군은 59문의 중포를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민지인들이 독립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존 디킨슨 같은 온건파들은 여전히 평화적 해결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식민지들이 영국의 보호 없이는 너무 분열되어 있어 생존하기 어렵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식민지인들은 조지 3세 자신은 선량하지만 부패한 대신들에게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1775년 7월 디킨슨의 주도로 제2차 대륙회의는 국왕에게 새로운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폐하께 저희는 영국과 이 식민지들 사이의 이전 화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올리브 가지 청원입니다. 하지만 이 청원서가 런던에 도착하기 전에 벙커힐 전투의 소식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1715년 8월 조지 3세는 미국 식민지들이 공공연한 반란 상태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때 조지 워싱턴이 보스턴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1775년 7월 2일 그는 새롭게 대륙군으로 명명된 부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버지니아의 농장주의자 지역 의원으로 비교적 조용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프렌치 인디언 전쟁 당시의 군 경력은 다른 어떤 미국 출신 장교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제대로 된 머스킷 총도 갖추지 못했고 탄약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대포는 물론이고 군복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보급과 물자 조달 체계는 완전히 엉망이었고 군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캠프는 천막과 부실한 화장실, 미완성 토루가 뒤섞인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장교들은 부하들과 친구처럼 지냈고 병사들은 마음대로 부대를 드나들었습니다. 워싱턴은 경악했지만 곧바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장교들에게는 부하들과 구별되는 장식띠나 표식을 착용하게 했습니다. 타령, 싸움, 심지어 욕설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매사추세츠 전역에 퍼진 천연두 예방접종을 부하들에게 의무화한 것이었습니다. 대륙회의는 워싱턴을 보좌할 여러 장군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다니엘 그린은 로드 아일랜드 출신의 젊은 퀘이커 교도로 독학으로 전술을 익혔습니다. 찰스 리는 영국의 환멸을 느낀 성급하고 거만한 직업 군인으로 식민지에서 가장 경험 많은 장교였기에 워싱턴의 부사령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퍼트넘은 올드 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코네티컷 출신 베테랑으로 프렌치 인디언 전쟁과 최근 벙커힐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존 설리반은 대륙회의에서 활동했던 공격적인 뉴햄프셔 출신 장교였고 호레이쇼 게이츠는 영국에 실망한 또 다른 영국 출신 장교로 유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워싱턴을 경멸했습니다. 워싱턴의 가장 큰 고민은 화약 부족이었습니다. 한 추산에 따르면 병사 한 명당 겨우 9발 정도밖에 쏠 수 없는 화약만 있었습니다. 보급과 군기의 문제까지 더해져서 워싱턴은 보스턴 주변의 방어선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영국군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은 천연두로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스턴에 갇힌 영국군의 보급선이 대서양을 건너 본국까지 3,000마일 이상 뻗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선박들은 이제 미국 사략선과 신생 대륙 해군의 초기 함선들의 공격에 취약해졌습니다. 영국군이 이런 곤경에 처한 것은 게이지 장군의 지도력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으로 소환되었고 지휘권은 윌리엄 하우 장군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가 영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스턴 포위전이 장기화되는 동안 버지니아에서는 덤모어 총독이 영국 해군 군함의 보호를 받으며 노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버지니아 반란을 진압할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부 식민지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흑인 노예들이었고 대부분은
그는 농장에서 끔찍한 학대를 당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1775년 12월 덤모어 경은 이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려 했습니다. 무기를 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은 폐하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역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로써 무기를 들 수 있고 기꺼이 무기를 들 의향이 있는 모든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선언합니다. 이는 버지니아 노예들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호소였습니다. 반역하는 주인들에 맞서 무기를 든 자들에게 자유를 약속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선동적인 선언은 없었습니다. 남부에서 덤모어의 선언은 전체 경제와 사회 자체의 파괴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국자들은 덤모어의 자유 약속을 모든 법률, 정의, 그리고 인류에 대한 침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게 그는 인권에 대한 극악무도한 반역자였습니다. 한 달 만에 300명의 탈출 노예가 노폭의 덤모어 기지에 도착하여 새로운 왕립 에티오피아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덤모어의 선언은 남부 지주들을 영국 대의의 철천 지원수로 만드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노폭은 왕당파의 거점이었지만 군대에 필요한 보급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덤모어는 도시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776년 새해 첫날 노폭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해 겨울 보스턴에서의 대치는 계속되었고 양측 모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미군 진영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장작이 부족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연대가 음식을 익힐 불을 피울 수 없어 날 것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병력 대부분은 1775년 말까지만 복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2월에 폭설이 내리고 첫 번째 복무 기간이 만료되자 워싱턴 부대의 거의 절반이 짐을 챙겨 집으로 떠났습니다. 워싱턴은 절망했습니다. 1776년 1월 그의 병력은 여름 최전성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달 말 미국 진영의 충격적인 소식이 팸플릿과 편지로 전해졌습니다. 조지 3세가 의회에서 미국 문제에 대해 연설한 내용이었습니다. 애국자들은 국왕의 입에서 자신들의 대의가 절망적인 음모이며 그들의 사상이 진정한 식민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애국자들의 마지막 남은 화해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다니엘 그린 장군 같은 미국인들에게 이는 배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늘이 흔들리는 제국 영국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아넣었고 신의 섭리로 결정된 미국은 진실과 자유, 종교라는 위대한 기둥 위에 영속적인 제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워싱턴에게 이는 대영 제국과의 관계에 마지막 못을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부당하고 부자연스러운 국가와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을 결의합니다. 저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은밀히가 아니라 정오의 밝은 태양처럼 분명한 말로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애국자들은 독립 요구를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국왕의 노골적인 적대감, 덤모어 경의 도발, 벙커 힐에서 흘린 피, 영국과의 완전한 단절만이 유일한 답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